돈으로 천사를 그린 사람들. 르네상스의 아침, 피렌체의 하늘은 늘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태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메디치 가문의 금화가 반사한 비에 예술과 권력이 손을 잡은 세상의 새벽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빛을 얻은 이유, 보티첼리의 여신이 살아 숨 쉬는 이유, 그 모든 뒤에는 한 가문의 냉철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가에게 붓을 쥐어주고 철학자에게 펜을 내밀며 돈으로 신의 뜻을 해석한 사람들, 메디치였습니다. 그들의 은행은 단순한 금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술의 심장이자 권력의 심판장이었죠. 교황청의 자금이 피렌체로 흘러들었고 그 금은 다시 캔버스 위에서 천사가 되어 날아올랐습니다. 돈은 그들에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신의 도구였고 미학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려면 먼저 아름다움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 메디치의 후손들은 왕관 대신 예술을 택했고 그 선택은 인간 문명사의 가장 찬란한 계절 르네상스를 피워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함 뒤에는 숫자와 계산, 그리고 무너질 듯 버틴 불안한 균형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앙과 이자, 믿음과 권력, 그 상극의 경계를 메디치 가문은 놀라운 우아함으로 넘나들었죠. 그들은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다. 대신 신에게 투자했다. 메디치의 탄생, 신앙과 금전의 두 얼굴.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는 화려한 궁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출발은 피렌체의 좁은 골목, 장부와 동전이 가득한 작은 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한 남자, 조반니 디 비치오 데 메디치는 역사를 바꿀 가장 위대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면서도 결코 돈만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을 섬기되 숫자로 신의 뜻을 이해하려 한 사람. 그의 머릿속에서 신앙과 금전은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완성하는 두 개의 날개였습니다. 조반니는 피렌체의 은행가로서 신뢰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대부업자가 아니라 신의 대리인으로서 자본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객 중에는 귀족과 상인뿐 아니라 교황청이 있었습니다. 바티칸의 금고가 피렌체의 메디치 은행으로 이어졌고 조반니는 교황청의 자금 흐름을 장악하며 유럽 금융의 심장을 쥐게 됩니다. 당시 교회는 이자를 받는 것을 죄로 규정했지만 조반니는 그 모순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익을 신의 뜻을 위한 재투자라 정의했고 그 돈을 성당 건축과 예술 후원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신과 돈의 기묘한 화해였죠. 하느님은 그대를 통해 금을 돌게 하셨다. 그러니 그 금으로 하느님의 집을 세우라. 그 한마디는 신학을 바꾸었고 돈은 죄가 아닌 신의 은총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메디치의 금고에서는 금화가 아닌 예술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조반니는 피렌체의 시민들에게 경건한 신앙인으로 존경받았고 동시에 무서운 계산으로 교황의 재정을 움직이는 금융가로 두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손에 십자가를, 다른 손에 장부를 들고 살았습니다. 그 두 손이 만나는 순간 르네상스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의 죽음 후 피렌체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었지만 돈으로 신을 팔지 않았다. 그의 아들 코시모 데 메디치가 뒤를 이으며 가문은 이제 단순한 은행이 아닌 도시 그 자체의 심장이 됩니다. 피렌체의 교회, 미술관, 시장, 그리고 정치까지 모든 곳에 메디치의 금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설계자, 코시모의 피렌체, 조반니의 아들, 코시모 데 메디치. 그는 아버지에게서 돈을 물려받았지만 그 돈의 쓰임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금은 단순한 거래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권력을 조영하는 재료, 세상을 설계하는 도구였습니다. 코시모는 피렌체를 지배하면서도 한 번도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명의 군주, 즉 왕이 아닌 왕, 보이지 않는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권력은 법이 아닌 예술과 신뢰 위에 세워졌죠. 그는 피렌체 전역의 건축가와 화가, 철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금고는 그대들의 붓을 위한 것이다. 그의 지원 아래 브루넬레스키는 인류 최초의 거대한 돔을 올렸습니다.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그 돔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을 향한 인간의 야망, 그리고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의 하늘에 새긴 서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을 향해 돔을 세웠고 신은 그 돔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렀다. 코시모는 또한 철학과 예술의 후원자로 플라톤의 정신을 다시 불러온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그곳에서 인간 중심의 사상이 피어나며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태동했습니다. 그는 예술가들에게 신을 그리게 했지만 그 그림 속 신은 더 이상 하늘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닮은 신, 그것이 메디치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는 절묘했습니다. 반대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도시의 평화를 유지했고, 동시에 교황청과 유럽 귀족 사회를 자신의 금융망으로 묶었습니다. 피렌체는 더 이상 도시국가가 아니라 금융과 예술의 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냉혹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코시모는 예술을 사랑했지만 그 예술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신앙과 미학을 이용해 자신의 가문을 피렌체의 정신적 지도자로 만든 것이죠. 그의 궁전, 팔라초 메디치 리카르디, 그곳의 벽에는 권력의 미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완벽하게 조율된 비례와 질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강하다. 코시모는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기대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피렌체는 그 설계 안에서 천년의 꿈을 꾸게 되었죠. 예술의 거래소, 로렌초 위대한 자의 시대, 피렌체의 거리를 거닐면 지금도 그 이름이 낮은 목소리로 들립니다. 로렌초 일 마니피코, 위대한 자. 그는 메디치 가문의 황금기를 연 인물이자 르네상스의 심장을 뛰게 한 예술의 군주였습니다. 로렌초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술을 통치의 언어로 쓴 최초의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궁전에는 화가와 조각가, 시인, 음악가들이 드나들었고 그들의 재능은 그의 금고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는 예술가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 자유는 피렌체의 거리를 천국처럼 물들였습니다. 나는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 다만 아름다움이 세상을 움직이게 할 뿐이다. 그의 시대의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탄생을 그렸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인간의 구조와 신의 비밀을 탐구했으며 젊은 미켈란젤로는 그의 손에서 첫 대리석을 깎았습니다. 로렌초의 살롱은 단순한 후원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술의 거래소, 인간의 창조력이 가장 높은 값으로 거래되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는 예술가를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영혼을 대신 표현해 줄 거울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창조한 것은 그림이 아니라 메디치의 이상이었죠. 피렌체의 시민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조각상과 벽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름다움 속에서 신을 느꼈지만 사실 그 신은 로렌초의 미학이었습니다. 그는 예술로 신을 대체한 사람, 돈으로 인간의 존엄을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세계는 너무나도 찬란했기에 그만큼 쉽게 불안정했습니다. 부패한 성직자와 질투하는 귀족들, 그리고 새로운 종교적 광풍이 피렌체를 덮쳐옵니다. 로렌초가 세운 예술의 왕국 위로 한 수도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대들이 신을 잊었기에 피렌체는 예술로 자신을 치장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신의 분노를 외치며 메디치를 공격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불을 질렀던 건 죄가 아니라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화폭과 조각, 악보와 시, 피렌체의 모든 예술이 한순간 재가 되어 하늘로 올랐습니다. 로렌초는 그 불길 속에서도 차분히 미소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예술은 한순간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정신은 결코 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세상을 떠나며 남겼습니다. 나는 신에게 제국을 바치지 않았다. 대신 인간의 마음을 바쳤다. 그의 죽음은 피렌체의 황혼이었고 그가 남긴 예술은 르네상스의 새벽이었습니다. 몰락과 유산, 피렌체의 불길과 미학의 불멸. 로렌초가 세상을 떠난 뒤 피렌체의 하늘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지탱하던 균형은 무너졌고 예술의 도시 위로 신의 분노를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피렌체는 사치와 예술로 타락했다. 그대들은 신의 집을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그의 설교는 불처럼 번졌습니다. 피렌체 시민들은 그림과 조각, 금과 옷을 모아 광장에 쌓고 허영의 화형이라 불린 화염 속으로 던졌습니다. 보티첼리조차 자신의 그림을 불태웠다고 전해집니다. 메디치의 이름은 저주가 되었고 그들의 궁전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메디치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길 속에서 그들의 유산은 불멸의 형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몇십 년 후 메디치의 후손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엔 무력으로가 아니라 미학으로. 그들은 다시 교황청과 손잡고 가문에서 레오 10세, 클레멘스 7세 같은 교황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피렌체를 넘어 로마의 성당과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신의 집은 메디치의 그림으로 장식되었다. 그들은 돈으로 세속의 왕이 되었고 예술로 신의 언어를 빌렸습니다. 그들의 은행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미학은 유럽 문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르네상스라 부르는 그 모든 찬란함, 그 중심에는 언제나 메디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대신 조각을 세웠고 정복 대신 아름다움을 남겼습니다. 피렌체는 결국 불탔지만 그 제위에서 인간의 예술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건 단지 한 가문의 복귀가 아니라 인류가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아름다움을 창조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인간은 신을 대신해 붓을 들었다. 메디치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세상은 배웠습니다. 부는 사라져도 미학은 영원하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금고에 봉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여전히 박물관의 벽에, 도시의 돌바닥에, 그리고 우리가 예술을 향해 고개를 드는 그 순간마다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돈은 순간의 권력이지만 아름다움은 세기를 지배한다. 에필로그, 예술은 영원한 통화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은행의 장부는 낡았고 금화는 흙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메디치가 남긴 한 가지는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미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불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그래서 메디치의 금고는 예술가의 작업실로, 장부는 캔버스로, 이자는 노래와 조각으로 환전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브랜드가 예술을 후원하고, 도시가 미술관으로 변하며, 부자들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이유, 그 모든 것은 이미 메디치가 만들어 놓은 미학의 금융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학의 설계자, 아름다움을 가장 비싼 통화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정신은 피렌체의 돌바닥과 로마의 천장 위에서 여전히 숨쉽니다. 우리가 신을 믿지 않아도 아름다움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한다. 메디치 가문은 결국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산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돈은 시간을 사지만 예술은 영혼을 산다고. 그들은 돈으로 성당을 짓고 그 성당 안에서 인간의 혼을 새겼습니다. 예술은 신을 대신했고 그 미학은 인간의 새로운 종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피렌체를 걷는 이들은 그들의 흔적 위를 걷습니다. 브루넬레스키의 돔 아래, 보티첼리의 비너스가 태어난 그 거리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느낍니다. 아름다움은 권력보다 오래 산다는 진실을. 그들이 남긴 건 금이 아니라 빛이었다. 시니어의 쿨한 친구, 쿨라이프 TV는 오늘도 그 빛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 가문의 야망이 남긴 예술의 제국, 그리고 인간이 미를 통해 신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조금의 유익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